뉴질랜드 와이해케섬.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서 페리로 약 3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으로 아름다운 포도밭과 올리브 농장, 해변이 어우러져 있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영화 속 시골 마을 같은 평화로움을 찾아 예술가와 작가, 은퇴자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이 평화로운 섬은 현대 중국 문학사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1993년 10월 8일 아침, 조용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남성이 나무에 매달려 숨진 채 발견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숨진 남성의 집 앞에서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남성의 아내를 발견합니다. 여성의 옆에는 피 묻은 도끼가 놓여 있었고 여성의 숨은 끊어지기 직전이었죠. 경찰은 서둘러 여성을 병원으로 옮기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숨진 남성과 여성은 중국인 부부로 경찰은 중국 대사관에 이들 부부의 사망 사실을 알리죠. 경찰의 이야기를 들은 대사관 직원이 화들짝 놀라며 말합니다. 그 사람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에요. 사망한 남성은 중국에서 천재 시인으로 불리는 구청이라는 자였으며 여성은 구청의 아내 셰예였습니다. 이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는 구청의 누나 구샹이었죠. 구샹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침 구샹은 동생 구청을 만나러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길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셰예를 발견하죠. 너무 놀란 구샹은 동생을 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누나를 본 구청은 울먹거리며 말합니다. 내가 그녀를 때렸어.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구샹은 도움을 청하러 밖으로 나가고 누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구청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들 부부의 사망 소식을 들은 구청의 부모가 뉴질랜드로 옵니다. 그런데 먼 타국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라고 하기엔 그들의 모습은 너무 냉정했는데요. 구청의 부모는 장례식 참석도 거부하고 아들 구청의 책과 원고만 챙겨 서둘러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딸의 참혹한 죽음에 분노한 셰예의 어머니는 사위 구청에 대해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울분을 토하죠. 그리고 리잉이라는 여성이 딸의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리잉, 그녀는 누구일까요? 사건이 일어나고 1년 후 구청의 신간 잉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자신의 연인 리잉에게 바치는 책이었는데요. 리잉은 구청의 아내 셰예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던 또 다른 여성, 쉽게 말해 구청의 첩이었습니다. 책에는 리잉을 향한 구청의 광적인 집착과 사랑,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가 적나라하게 서술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자신의 부도덕한 외도를 이상적인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는 이 정신나간 책의 공동 저작자가 구청의 아내 셰예였다는 겁니다. 즉, 아내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남편 이야기를 남편과 같이 썼다는 거죠. 훗날 리잉 역시 구청 부부와 한 집에 살면서 겪은 일을 혼돈의 와이해케섬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는데요. 그녀는 책에서 자신은 구청에게 이용당한 거였으며 사실과 다르게 자신의 이야기가 과장돼 세상에 알려졌다며 억울하다고 말하죠. 구청과 그의 아내 셰예, 그리고 구청의 여자 리잉, 이 세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56년 9월 24일 베이징의 한 군인 아파트에서 구청이 태어납니다. 구청의 아버지 구공은 인민해방군 정치부 소속 문화예술 간부였습니다. 강인한 군인 아버지와 달리 구청은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죠. 그러나 구청의 글솜씨는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8살 때 백약나무를 보며 적은 시가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잃자 눈 하나를 얻었네. 백약나무 가지가 잘려나간 자리에 사람 눈과 비슷한 나이테가 있는 걸 보고 쓴 시였죠. 구청의 놀라운 관찰력과 상상력을 볼 수 있는 시였습니다. 1966년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구청의 부모는 자산계급 지식인으로 분류되어 베이징을 떠나 산둥성 농촌지역으로 강제 이주하게 됩니다. 구청은 부모를 따라 시골로 가게 되고 이때를 끝으로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1979년 7월 23살의 구청은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셰예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성을 만납니다. 당시엔 기차를 타고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죠. 긴 시간 두 사람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에 빠집니다.
셰이의 아버지는 박물관에서 근무했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셰이의 아버지 역시 고초를 겪으면서 어머니 혼자 아이들을 맡아 키워야 했죠. 어린 셰이와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남동생까지 어머니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환경은 어린 셰이를 빨리 철들게 했고, 셰이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남동생을 돌봤습니다. 셰이와 구청은 비슷한 성장 배경을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셰이가 타인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면, 구청은 좋게 말하면 순수했고 객관적으로 말하면 생활 능력 제로에 평생 남이 챙겨주는 것만 일방적으로 받고 산 극단적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죠. 첫 만남 이후 구청과 셰이에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구청은 결혼을 결심하고 청혼하기 위해 셰이가 있는 상하이로 가죠. 그러나 셰이의 어머니는 구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청이 믿음직스럽지 못했죠. 유명한 시인이라고는 하나 먹고는 살 수 있는지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구청의 성격이었죠. 딸을 지켜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극단적인 자유를 추구하면서 딸 셰이에게는 강한 소유욕과 집착을 보였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소리 지르고 떼쓰기 일쑤였습니다. 셰이의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딸의 결혼을 결사반대합니다. 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데 당해낼 재간이 있나요? 셰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구청과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부리죠. 자라면서 속 한번 썩인 적 없던 순하디 순한 딸이 고집을 부리자 셰이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구청은 결혼 승낙을 받을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나무로 된 큰 관을 가져와 그 안에 들어누워 버립니다. 셰이와 구청의 성화의 셰이의 어머니는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죠. 대신 병원에 가서 구청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셰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의사를 찾아가 돈을 주고 정상이라고 된 검사지를 하나 받아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여주죠. 드디어 셰이의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고 1983년 8월 8일 구청과 셰이에는 베이징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두 사람은 달콤하고 행복한 신혼을 즐기죠. 이 시기 구청은 신인 시인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그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시인 중 한 명이 되죠. 광기와 혼돈의 문화 대혁명이 끝난 직후인 1980년대, 시의 열풍 시대라고 불릴 만큼 중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낭송 열풍이 불고 시는 젊음과 낭만의 상징이 됩니다. 이때 생각과 감정을 상징과 은유, 이미지로 표현하는 몽롱시가 등장하고, 직설적이고 정치선전 성격이 강했던 이전 문학과 달리 개인의 생각과 자유, 내면에 집중하는 새로운 문학에 대중은 열광했죠. 이 중심에 젊은 시인 구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은 아이돌과 같은 인기를 누렸는데, 구청이 참여하는 시 낭송회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려들었고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을 깨는 일도 있었습니다. 1986년 6월 베이징 창핑구. 창핑에서 전국 규모의 시 낭송회가 열리고, 이곳에서 30세의 구청은 23세의 베이징 대학생 리잉을 만납니다. 구청은 스타 시인이었고 리잉은 구청의 시를 무척 좋아하는 문학 소녀였죠. 구청의 팬이었던 리잉은 구청을 마치 성인 대하듯 숭배했습니다. 이날의 만남 이후 구청과 리잉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눕니다. 1987년 구청의 대표적 한 세대 등이 번역돼 해외에 소개되면서 서구에도 구청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구청은 유럽의 여러 문화 행사와 대학 강연에 초청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을 돌며 활발한 해외 활동을 펼칩니다. 아내 셰이도 구청의 모든 일정을 함께하죠. 구청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구청은 오클랜드 대학교 동아시아 문학 선임연구원으로 초청받아 뉴질랜드에 가게 됩니다. 구청 부부가 베이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기 전 이들의 삶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들은 중국을 떠나기 전 가까운 지인들과 송별 파티를 엽니다. 구청이 이대로 떠나버리면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리잉은 아내 셰이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구청에게 사랑을 고백하죠. 리잉을 맹랑한 고백에도 셰이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듯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덤덤한 반응을 보입니다. 더 기가 찬 일은 구청과 셰이가 뉴질랜드로 출국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나는데요. 구청이 아내 셰이에게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죠. 마지막 밤은 리잉과 단둘이 보내고 싶어.
당신이 방을 좀 비워줬으면 좋겠어. 구청의 어이없는 부탁에 셰에는 남편이 리인과 함께 밤을 보낼 수 있게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옵니다. 늦은 밤 갈 곳이 없었던 그녀는 친구 원신의 집을 찾아가죠. 이날의 일이 셰이에게 유독 더 잔인하고 최악이었던 건 당시 셰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구청은 아이를 끔찍히 싫어했죠. 그는 자신의 유토피아에 아이는 필요 없다며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의 강요에 셰이는 이미 2번이나 아이를 지웠죠. 셰이는 이번만큼은 아이를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죠. 셰이는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화를 내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던 걸까요? 왜 남편과 내연녀의 뻔뻔한 행태를 지켜만 본 걸까요? 구청과 셰이의 책 잉얼에는 셰이가 구청의 감정을 이해하고 덤덤하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리잉을 받아들이려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중국 문학 연구자들은 잉얼은 구청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작품으로 셰이의 실제 감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죠. 리잉의 책 혼돈의 와이헤케 섬에도 이때 일을 기록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리잉의 책에는 셰이가 매우 괴로워했고 많이 울었으며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멀쩡히 아내가 있고 본부인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뻔히 보고 알았으면서 같은 여자로서 어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인들은 셰의 성격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성격이었던 데다 남편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다 견디고 참아낸 것 같다고 말하죠.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구청과 셰는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1988년 1월 구청은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중국 고전 문학을 가르치죠.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온 그에게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는 삶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영어도 잘하지 못했고 강의 방식도 일반적이지 않았던 데다 학생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다 보니 얼마 못 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죠. 학교를 그만둔 구청은 와이헤케 섬에 터를 잡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동화 속 세상이 눈앞에 있다며 섬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셰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구청이 셰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죠. 구청은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를 향한 셰의 관심과 사랑이 줄어들 거라면서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셰의 나이도 30을 향해 가고 지금 아니면 평생 엄마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셰는 온갖 핑계를 대며 병원 가는 걸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다 시기를 놓치고 셰는 드디어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구청은 사무엘이 울고 보채자 아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넌 내 성을 무너뜨리는 침입자야. 구청은 사무엘을 볼 때마다 짜증을 냈죠. 하루는 사무엘이 운다며 소파에 있는 아이를 발로 차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구청은 틈만 나면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상화였죠. 구청의 상화에 셰에는 하는 수 없이 현지 주민가정에 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무척 사랑했던 셰이에게 이는 엄청난 고통이었죠.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일로 셰이가 지독한 자책감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돈벌이가 끊긴 구청과 셰이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졌습니다. 물건 살 돈이 없어 남이 버린 가구나 가전제품을 주워다 썼는데 구청 본인은 이런 일에 절대 나서지 않고 아내 셰이를 시켰죠. 구청 부부의 삶을 보면 셰이는 거의 살아있는 보살 수준이었는데요. 구청은 섬에서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시적 세계가 파괴된다며 스스로 영어 배우기를 거부했죠. 영어를 할 줄 모르니 행정 업무를 비롯한 영어 업무는 모두 셰의 몫이었고 운전도 할 줄 몰라 운전도 셰이가 요리도 할 줄 몰라 밥도 꼭 셰이가 차려줘야만 먹었습니다. 사실상 구청은 시 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그 글이라는 것도 구청은 그저 말로만 떠들고 셰이가 구청의 말을 녹음해 받아 적어 원고를 마무리했죠. 구청의 출판사 연락, 일정 관리, 책 출판 등도 셰이가 다 관리했습니다. 셰이는 아내이면서 구청의 통역사이자 비서이고 보디가드이자 운전기사였죠. 구청 부부를 알고 있는 독일의 한 학자는 셰이가 없으면 구청은 생활 능력 자체가 없는 자폐적 상태였다고 기억했습니다. 한마디로 셰이가 없었다면 구청이라는 시인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와이헤케 섬에 정착해서도 구청은 이상만 쫓을 줄 알았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셰이라도 나서서 일을 구하고 싶었지만 구청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자기 시중이나 들게 했죠.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하니 셰이는 뒷마당을 양계장으로 개조해 닭 수백 마리를 키웁니다.
그리고 닭들이 낳은 달걀을 부지런히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었죠. 하지만 이는 섬 주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샀는데요. 닭이 내는 소음과 배설물 악취로 조용하고 평화롭던 마을이 엉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마을자치위원회 대표가 구청 부부를 찾아와 지역 조례에 따라 닭은 12마리만 키울 수 있다며 닭을 처분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하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죠. 결국 정부의 강제 처분 명령이 떨어지고 닭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나 섬 주민들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구청은 발작 증세를 일으키며 잔인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닭을 처분하죠. 수백 마리의 닭 머리를 도끼로 내려친 다음 그 닭 머리를 자루에 담아 자신을 찾아온 자치위원회 대표에게 뿌립니다. 이때부터 섬 주민들은 구청을 미치광이 취급하며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이도 모른 척하고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 개념조차 없어 보이는 구청을 시에는 대체 왜 떠나지 않은 걸까요? 시에는 구청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없으면 남편이 그대로 무너질 것이 뻔히 보여 시에는 구청을 떠날 수 없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에 더 가까웠습니다. 구청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자기 친아들조차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대체 얼마나 사랑이 흘러넘쳤던 건지 뉴질랜드에 정착한 뒤에는 린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속삭였죠. 급기야 하루는 아내 셰에게 선포하듯 말합니다. 링을 뉴질랜드로 데려와야겠어. 당시 셰에는 구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 사무엘을 이웃집에 위탁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구청의 광기 어린 집착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셰에는 링이 이곳에 오면 구청의 관심이 링에게 쏠릴 테고 그러면 자기는 아들을 보러 이웃집에도 다녀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어쩌면 아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지금보다 자기 삶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셰에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구청을 대신해 링이 뉴질랜드에 올 수 있게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심지어 없는 생활비를 쪼개 비행기 표까지 끊어줬는지도 모릅니다. 1990년 7월 5일 링이 뉴질랜드 와이해케 섬에 도착합니다. 다시 링을 만나게 된 구청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무척 기뻤죠. 부르는 사람이나 부른다고 오는 사람이나 정말 환상의 바퀴벌레 한 쌍이네요. 이때부터 남편 한 명과 두 명의 아내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기이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링이 와이해케 섬에 온 이후로 구청은 매일 링과 한 몸처럼 붙어 다녔는데 더 기가 찬 건 구청은 셰이에게 링과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잠자리에서의 일까지 스스럼없이 다 말했죠. 겉보기에 세 사람의 삶은 매우 조화롭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기와는 많이 달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링은 점차 현실을 깨닫게 되고 구청에게 실망합니다. 순수한 문학이 함께하는 낙원을 꿈꾸며 이곳에 왔건만 섬에서 링이 마주한 건 구청의 뒤틀린 독점욕과 무능력뿐이었습니다. 구청과 시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구청은 예술에 집중해야 한다며 일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 혼자 오롯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죠. 이제는 링도 시에와 함께 일을 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한편 구청은 낮에는 유유자적 신선 노름하며 일하는 여자들을 지켜봤고 밤이 되면 두 여자의 방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시에는 아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 시간을 버텼고 처음에는 구청의 이상주의에 심취했던 리잉도 구청의 실체를 마주하고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죠. 여기에서 행복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구청뿐이었습니다. 구청은 드디어 자기가 꿈꾸던 유토피아가 완성됐다며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 기괴한 동거는 이렇게 2년 동안 계속됩니다. 1992년 초 구청이 독일 학술 교류처의 초청을 받아 독일 베를린으로 가게 됩니다. 생활고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구청은 이 제안이 썩 내키지 않았죠.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섬을 1년 동안 떠나 있어야 하는데 구청은 리잉이 함께하는 자신의 유토피아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독일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리잉이 나서 집을 고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구청을 설득하죠. 리잉을 설득해 구청은 마지못해 세해를 따라 나서고 세 사람의 기이한 동거는 자연스럽게 끝이 납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구청은 계속 리잉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고 시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연락 횟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리죠. 그리고 와이해케 섬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리잉이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영국인 무술 교사와 함께 와이해케 섬을 떠났다는 겁니다. 리잉이 다른 남자와 섬을 떠났다는 소식에 구청은 발작을 일으키며 극대노합니다. 구청에게 리잉은 영혼의 뮤즈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시적 세계와 이상을 완벽히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죠. 링이 떠난 건 구청에게 있어 단순히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구청 자신이 구축해놓은 이상 세계 전체가 붕괴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링의 배신으로 구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멘탈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청의 정신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졌고 폭력성이 극에 달해 급기야 시에이에게 신체적 폭을 가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구청이 목숨을 끊겠다면 미쳐 날뛰자 보다 못한 시에이가 차라리 링과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는 건 어떻겠냐며 구청을 달래죠. 이것이 구청의 첫 장편 소설 잉얼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참여하는 참여록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책은 링과의 아름다웠던 추억, 정서적 교감, 그리고 두 사람의 노골적이고 세밀한 육체적 관계 묘사로 가득 찼죠. 구청은 컴퓨터를 전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구청이 말하고 시에이가 컴퓨터로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원고를 완성해 나갔죠. 소설 잉얼에서 링은 이상화된 존재로 그려지며 두 사람의 분류는 세속의 잣대를 넘어선 가장 순수하고 운명적인 사랑으로 묘사됩니다. 구청은 자신의 부도덕함, 불륜을 철저히 미화하고 신성시했죠. 시에이는 잉얼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독일에 온 시에이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독일 학자들, 중국 문학계 사람들, 유학생 등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이전과 달리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합니다. 이때 시에이 앞에 역학 박사 천씨가 나타나죠. 천씨는 시에이를 재능있고 아름다운 한 명의 독립된 여성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는 시에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었죠. 남편 구청에게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시에이는 천 박사에게 깊은 위로를 받으면서 그와 함께하는 삶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시에이를 각성시켰고 그녀가 구청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계기가 됩니다. 구청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챕니다. 그녀가 자기를 떠날 것을 알고 있었죠. 구청의 집착은 광기로 변해 시에이가 화장실에 갈 때도 쫓아갈 정도로 시에이가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이는 이젠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합니다. 시에이가 자신과 이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안 구청은 분노해 시에이의 목을 조르고 때립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시에이는 병원에 입원하고 유세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죠. 1993년 9월 24일 구청과 시에이가 다시 뉴질랜드 와이해케 섬으로 돌아옵니다. 시에이는 구청과 이혼 후 천씨와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죠. 그 전에 반드시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뉴질랜드에 온 건 아들을 데려가기 위함이었죠. 1993년 10월 8일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혼 문제로 구청과 시에이는 크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이성을 잃은 구청이 도끼로 시에이를 죽이고 자신 역시 집 앞 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날은 독일에서 천씨가 시에이와 아들 사무엘을 데리러 뉴질랜드로 오는 날이었습니다. 구청과 시에이가 사망하고 뉴질랜드와 중국에서는 구청 부부의 아들 사무엘의 양육권과 부부의 유작 저작권과 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집니다. 뉴질랜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청의 누나 구샹이 조카 사무엘의 법정 대리인이 되고 구청 부부가 뉴질랜드에 남긴 집과 기타 유산의 관리 권한도 갖게 되죠. 시에이의 어머니는 살인자 가족에게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이 가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뉴질랜드 법원은 아이의 양육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구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치열했던 법정 싸움은 중국에서 이뤄진 부부의 유작 저작권과 인쇄 소송이었는데요. 중국 출판사가 유족의 정식 허가 없이 부부의 책을 내고 인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죠. 중국 법원은 아들 사무엘의 권리를 인정해 미지급 인쇄를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은 이후 쭉 뉴질랜드에서 성장했으며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 부모님의 작품을 아직 읽지 못했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